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된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과목 설명이나 이런 거는 윤지훈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제 공부 방법, 뭐 수험 전략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시이신 분들은 저랑 이제 경제학 외에는 겹치는 게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학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외교 후보자 선발시험 과목 구성이 어떤지, 1차 시험 공부법은 어떤지, 경제학 공부법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정치학 국제법, 통합론수 공부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격자들한테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타 생활습관이나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후보자 선발시험 과목 구성은 이미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긴 할 텐데 저는 제가 수험 시작할 때 나름대로 도식했던 방법이라서 이 방식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은 1차, 오른쪽은 2차인데 저는 두 개가 되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이란 피셋 세 영역이 있는데 갑자기 헌법 하나가 별도로 떨어져 있고요. 2차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이란 전공 과목 3개가 있는데 통합론술이 3개를 합쳐놨다고 하는데 사실상 별도의 과목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대칭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 2020년 11월 정도에 이제 수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2020년 말에 이런 도식을 가지고 수험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공부법은 사실 제 방법이라서 차용하실 것만 이제 부분적으로 차용하시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 모두 평균을 내는 과목입니다. 40점만 넣으면 꽈락을 면할 수 있고 평균이 높으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당연히 헌법은 패스를 해야겠고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개를 다 고루고루 잘해서 외교원 커트라인이 보통 70점 언저리, 특히 올해는 65점이라 어려웠지만 보통 한 70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3개를 고루고루 70점 언저리를 받아서 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자신 있는 두 과목을 고른 다음에 그 두 과목을 80점 정도의 성적을 받고 나머지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메워서 평균적으로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언어 논리가 너무나도 약했고 처음에 피셋을 풀었을 때 50점 정도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끝났을 때도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이랑 상황 판단에 비교적 자신이 있기도 했고 처음 풀었을 때도 잘 나왔기 때문에 2차에도 저희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만큼 1차의 시간을 무진장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 방법으로는 사실 기출문제를 풀면 되게 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벌써 10개년이 넘고 다 풀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 기출문제를 리뷰하는 스터디를 행시사랑 또는 뭐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구해서 이걸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 문항에 강점이 있고 어떤 문항에 약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사님들 모강도 있고 여기 프라임에도 강사님들 모강이 있지만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편이라서 항상 피셋 공부를 12월, 1월 즈음에 시작할 때 저는 기출문제 리뷰 스터디를 항상 찾아서 행시사랑에서 구해서 그분들이랑 작년에도 올해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그맣게 좀 부끄럽지만 써놨지만 개인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어논리에서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독해력이라 생각을 했고 독해력을 단시간에 올리기에는 사실 2차 과목 공부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 독해력을 올리기보다는 좀 문단이 짧은 논증 문제, 논리 퀴즈 문제에만 사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의 특강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도 10문제 내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문제, 6문제만 더 맞춰도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언어논리를 공부했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장 성적이 잘 나왔던 편인데
그래도 사실 저희가 실제 시험에서는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 골라내는 연습이란 거는 사실 자신에게 쉬운 선지라는 거는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선지가 뭔지, 어려운 선지가 뭔지는 이제 기출문제 리뷰 스터디를 하면서 골라내면 될 거고, 그리고 계산 연습은 비타민 등의 교재를 통해서 아니면 신원 선생님 자료 해석 그 계산 연습 교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자료 해석은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 판단은 사실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퀴즈 유형도 있고 법 전문 유형도 있고 지문이 나온 유형도 있고 유형이 되게 다양한데, 이 문제들 중에서 자신이 어떤 문제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안 다음에 자신이 사실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황 판단에선 저희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뭔가 단어 하나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법조문에서 글씨 하나를 잘못 읽어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옳지 않은 선지인데 옳은 선지를 모르거나 이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모강이나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는 방법이 거의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이제 기본서를 하나 가지고 기본서로 이론 강의 들으면서 이론을 익히고 조문도 암기하고 관련된 판례도 암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뭐 OX 퀴즈나 아니면 기타 기출 문제들 풀면서 여태까지 나왔던 선지들이 뭔지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외교원의 경우에는 국제경제학이 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행시랑은 살짝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외교원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행시분들은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하시거나 뭐 기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외교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제학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시 거시하기 되게 바빠서 그 두 과목만 하는데도 굉장히 벅찹니다. 저도 2020년 말에 진입하고 21년 시험을 했을 때는 사실 미거시만 어느 정도 익히고 그것만 문제를 다 풀지도 못했는데도 시험장에 들어갔어서 사실 경제학 실력이 굉장히 부족했고 정말 많이 부족한 점수가 나와서 많이 좌절을 했는데, 제시 때는 그래도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거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학까지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비중으로 하는 것이 외교원 경제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행시 문제보다 외교원 문제가 사실 조금 난이도가 쉽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외교원 문제들이 까다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경제학만 보더라도 굉장히 거시경제학에서 이자율 구조 문제라는 굉장히 구석진 곳에 있는 세부적인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전에 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께서는 제대로 못 풀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경제학이 행시보다 쉬우니까 경제학을 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 또한 비경제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경제학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였던 만큼 경제학을 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 공부를 엄청난 비중을 할애했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를 사실 하루라도 안 빼놓고 한두 문제씩이라도 적어도 의식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1, 2차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분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올해 시험에서는 시험 한 2주 전까지는 2차 공부를 사실 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시험에서 경제학을 정말 터무니없는 점수를 맞아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학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학을 의식적으로라도 모강과 함께 1차 직전까지는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뭔가 결론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도의 단권화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윤지훈 선생님 마인드 교재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윤지훈 쌤의 종합반을 수강을 했어서 선생님 1, 2, 3순, 예비순환까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이미 강의 자료랑 마인드에 덧붙여놨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단권화는 할 필요가 없어서 별도의 단권화 하셔도 되겠지만
마인드 교재가 충분히 얇기 때문에 그것만 시험장에 보고 시험 직전에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 세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답을 맞추면 점수의 60, 70% 이상을 준다라고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하셨듯 풀이 과정이 아무리 맞아도 답이 틀리면 점수는 잘 안 나갑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은 답을 도출하는 문제가 많고 올해 시험에서도 그랬듯 문제풀이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올바른 답을 도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해 외교원은 예외였지만 보통은 모형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모형을 익히고 뭔가 실제 경제 사례 같은 것을 문제에서 내면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한 이론 정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제경제학은 외교원에만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 이론 정리가 저는 즉 문제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미거시보다 조금 어려운 만큼 이론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화된 경우가 많아서 이론 정리하시는 데만 이론 정리만 해도 굉장히 벅차실 것 같고 이론만 정리돼도 저는 어느 정도의 문제는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학은 외교원의 가장 어렵고 범위도 잘 안 정해져 있고 난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외교학부로 나와서 그나마 학교 전공을 통해서 이미 쌓은 배경 지식이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럼에도 국제정치학은 저에게도 굉장히 난해하고 범위도 애매한 과목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범위를 나누는 것도 사실 너무 애매했지만 그나마 나눈다면 이렇게 패러다임, 즉 이론들, 큰 이론들, 중범위 이론, 국제정치경제, 외교사, 최신 이슈 이 정도로 아마 국제정치학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 3, 4년 정도 동안 외교사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한 문제씩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서 다들 아마 외교사는 어떻게든 그 사건들을 다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이론 정리는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없지만 그나마 체계적으로 이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윤정진 선생님 수험서나 아니면 기타 강사님 수험서를 활용해도 되고 저희가 많이 보는 왈츠 이유, 현대국제관계 이론과 한국, 국제정치 이론 등등 이런 필독서들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거나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개인의 공부 패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국제정치학에 할애할 시간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단권화를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단권화를 하기보다는 책을 읽는 동시에 그때그때 외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제정치학을 전략 과목처럼 삼고 싶으시다면 단권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직전에는 생각보다 많은 텍스트를 눈안에 담기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단권화된 요약정리 자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 경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교원 시험과 국제정치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험서와 필독서를 활용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은 국제경제학이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경제학이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풀어내는 거라면 국제정치경제학은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를 잘하면 국제경제를 어느 정도 익힐 수 있고 국제경제에 익숙해지면 국제정치경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기 싫으실 텐데 그래도 베스트 팔렌 조약 시기부터 냉전 시기까지 하나의 서양사, 역사를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활용하셔도 되고 혼자 읽으셔도 되는데 국제관계사랑 세계외교사 책을 사셔서 분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아마 혼자 정리하시긴 힘들 거라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신 이슈를 정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외교안보연구소 자료들을 받고 그걸로 최신 이슈들을 정리했는데 이거 외에도 아산정책연구원 자료를 봐도 되고 최근 기사들을 심심할 때 밥 먹을 때마다 봐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심심할 때 정리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그 뒤부터 저는 답안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희가 보여주는 것은 딱 10장짜리 내외 답안지이기 때문에 답안을 잘 쓰지 못하면 아무리 국제정치학을 많이 알아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터디를 해도 되고 강사님들께 첨삭을 받아도 되지만 효과적으로 목차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묻는 질문에 내가 아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녹여낼 것인지의 답안 연습을 수없이, 정말 수없이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은 범위가 안 정해져 있다기보단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두 책이 있듯 신국제법 강의와 국제법론 두 개를 합치면 제가 알기로 2000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저거 읽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고역이고 공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을 읽기만 하면 국제법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 조문도 외우지 못했고 국제법 자체가 법 전공자가 아닌 이상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읽는 순간 다음날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법도 만약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고 싶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법적 이론, 조문, 판례 세 가지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부분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묻는 것은 보통 법적 이론을 묻기보다는 본 케이스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케이스고 관련 판례가 어떤 판례인지를 쓰는 것이 답안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법적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문과 중요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 암기 또한 혼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센스 국제조약집 같은 조약집을 보시게 되면 조약이 정말 많습니다. 그 조문을 만약에 다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조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 특히 경제학에 투자할 시간을 고려하신다면 스터디를 활용해서 중요 조문들만 스터디 원들과 같이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례도 판례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법 ICJ 판례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 이미 나온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 판례 120선 같은 책들을 읽거나 스터디원들끼리 이 판례가 뭔가 오래 나올 것 같다 또는 이 판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중요한 판례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물론 교수님들이 써놓은 조문 내용 그대로, 판례 내용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 문장들을 제 식대로 바꾸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써놓으신 문장이 좀 어렵고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적 문장일 때가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이해하고 읽기 편한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국제정치학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조문과 판례를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시험에서 실제 케이스, 뭐 갑, 을, A국, B국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답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많은 케이스를 보고 이 케이스에 어떤 조문이 해당되고 어떤 판례가 해당되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논술은 학원에 순환 강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논술은 2013년에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도 제대로 된 공부 방법 또는 수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고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확실한 거는 통합논술은 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을 합쳐놓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이 8개, 9개가 있고 올해 통합논술 1일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소년병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주제에 조약문, 제시문 2-3개 정도로 영어로 줬고 그 외에도 소년병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이슈에 대한 제시문들을 7개, 8개 읽은 뒤에 똑같이 2시간 내에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3과목을 잘해서 통합논술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주제 예측, 저희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온다는 예측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은 단 1개도 나오지 않았고 주제 예측은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 예측을 할 시간에 차라리 경제학 문제, 통합논술 경제학 문제를 풀으면서 어떻게 통합논술 경제학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아니면 국제정치 답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논술은 학원 강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도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기출문제들 같이 풀고, 또한 모범 답안 또한 없기 때문에 저희끼리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경제학 답은 어떻겠다, 국제법, 국제정치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목차고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 등등을 같이 논의하면서 서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합의하고 수렴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논술을 잘하면 좋겠지만 저희 합격생들조차도 저희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잘 본 친구들도 자기가 왜 잘 봤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못 본 친구들도 뭔가 통과는 했지만 자기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기 가장 힘든 과목이 전 통합논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잘하는 문항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의 시간을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만큼 통합논술에 나오는 경제학 문제도 어차피 경제학 문제일 텐데 답 맞고 모형을 잘 도출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경제학 문제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통합논술을 엄청 잘 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꽈락은 면했고, 그리고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강점을 가진 문항 또는 분야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통합논술에서 120분의 압박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다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아마 모든 문제를 다 답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생활습관 및 공부 방법인데, 이거 전에 1차와 2차의 배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많이 고민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또는 지인들도 저한테 이제 이 시기쯤 되니까 1차 어떻게 할까, 얼만큼 할까, 오전 오후 1차 할까, 오전만 1차 할까, 뭐 오전 오후 저녁 다 1차 할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의 1차 성적이 어떤지, 본인의 1차 실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아마 투자하시는 비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올해가 첫 시험이시다라고 한다면 1차에 집중하시는 걸 사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차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1차를 통과를 못하면 2차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이시라면 1차를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상 저처럼 이제 2022년에 저는 재시인 상태였기 때문에 재시 이상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필세 실력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처럼 2차 과목에 시험 직전, 1차 시험 직전까지도 뭐 50% 이상 또는 뭐 30%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면서 계속 2차를 끌고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수험 생활의 모토처럼 생각했던 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특히 시험 직전, 특히 2차 시험 직전에 번아웃이 작년에도 올해도 굉장히 많이 왔고 개인적인 사정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개인적인 역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시험을 답안지를 쓰고 나올 때까지 자기 점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 시험 점수가 뭐 이번에는 9월 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말에 2차 시험 점수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자기 점수 모르고 자기조차도 점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험 당일날 마지막 시험을 보는 날까지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체력이 원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시 때 운동을 아예 안 하고 공부만 했다가 시험 직전에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방전됐기 때문에 다시 준비할 때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하거나, 또는 도림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하거나 이 정도의 운동은 무조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휴식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 쉬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날 쉬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일요일날 안 쉬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생활 패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칙을 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날도 사실 여느 요일과 다름없이 공부하는 날일 수 있는 거고, 평일도 일요일처럼 하루 뭐 저녁 시간 정도는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만약에 평일에 한두 번 쉬었다면 대신 주말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고, 평일에 만약에 열심히 해서 이번 평일은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일요일에는 푹 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불규칙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계획 없이 그냥 다음날 뭐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공부를 하셨다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2차 시험 직전 또는 2차가 다가올수록 삼순환 기간 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삼순환 기간 때는 좀 장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을 세울 여유가 거의 없이 학원 수업 따라가고 모의고사 풀기 바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장기적으로 나는 2차 시험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1차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멘탈 관리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약속을 나갈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혼자서 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멘탈 관리는 이 시험이 워낙 불확실하고 너무나 특히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강제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를 잘 못하던 사람이라 이 부분이 사실 고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반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동기부여 면에 있어서 종합반보다 더 좋은 반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출석 체크를 해주고 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있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왔는데 나만 안 오고 이러면 어느 정도 박탈감도 생기고 나만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위기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저는 종합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종합반이 강제성도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 대비 종합반으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2020년 말에 시작해서 이제 2020년 10월 3일에 최종 발표가 났기 때문에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만에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저는 제2외국어는 중국어 선택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저는 저쪽 산업정보학교 맞은편 쪽에서 네, 자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네. 먼저 하시겠어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학사 졸업 논문을 다 내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한 학기를 원래 남겨뒀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2학기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 해에는 이제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돼서 다시 학교를 한 학기 복학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 남겨둔 상태에서 올해는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해서 네, 올해는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외국어는 미리 따놔야 하기 때문에 네, HSK는 그때 땄고 한국사도 그때 미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안 어렵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저는 학교가 여기 바로 옆이라 가까웠어서 거리 측면에서는 저는 학기 병행할 때도 계속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과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국제정치학 공부는 학교 전공 수업으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기를 병행하는 동안에는 국제정치학 공부를 별도로 수험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2차 공부는 보통 경제학, 국제법 하는데 집중을 해서 하긴 했는데 쉽진 않습니다. 네, 학기 병행하면 생각보다 강제력도 떨어지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유혹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